예, 이렇게 큰 학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요. 제가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학부 다닐 때 강의 2개 들은 거 말고는 따로 없고, 그 외에 하나 있다 하면은 여기 최진영 회장님 연구하시는데 잠깐 끼어서 좀 들여다본 그런 경험밖에 없어서 심리학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하게 생각을 했지만 용기를 내서 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인구 변화라고 한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라고 한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여건과 더불어서 사람의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인구 변화에 가장 주된 동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그 요인에 심리학자들이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좀 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인구의 여러 가지 특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그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연구 주제라든가 연구의 초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순전히 그 외부인의 입장에서 인구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께서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좀 같이 논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출산율 감소 그 원인과 심리학에 관한 저도 좀 생소한 것이긴 한데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970년대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출생아 수가 한 4분의 1로 줄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굉장히 낮았는데 지난 10년 동안의 출산율 감소 정도도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큽니다. 그래서 이게 출산율 감소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 출산율의 감소,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특히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되게 경제학에서는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자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자녀를 몇 명을 낳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물건을 몇 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사는 결정은 되게 경제학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선호, 그러니까 그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소득, 얼마나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세 번째는 가격, 얼마나 비싼가, 이것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가, 이건 가격이고, 자녀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 이것은 이제 소득의 문제이고, 자녀를 얼마나 갖고 싶은가, 자녀가 필요한가, 이건 이제 선호의 문제가 될 텐데,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이건 이제 금전적인 비용이지만 기회 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 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함으로써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커져서 아이를 낳기 어려졌다는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그 설명은 소득, 이 소득의 안정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악화돼서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그 선호,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사회적인 규범이 변해서 과거에는 뭐 어떤 경우에든지 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압력을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혼 인구나 무자녀 가정이 늘면서 소위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주변의 그런 압력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사회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굳이 가족 또는 자녀를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경쟁과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일찍부터 그런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아이를 가져도 아이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정이 돼서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러한 경제학적인 이론이나 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린다고 한다면은 왜 유독 한국만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만 유독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인근에 있는 홍콩이라든가 타이완,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생아 수가 주는 속도를 보더라도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심한데 역시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타이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차이나 이런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이나 아니면은 동아시아에 있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이 나라들만 특별한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보여야 할 텐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학력별로 과거에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그해 결혼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몇 명의 여성이 결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고학력이나 저학력이나 똑같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건강보험 전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소득 분위별로 학교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소득 4분위 좀 상위에 계신 분들은 출산율이 높고 소득 하분위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잘 나타나지만 모든 소득 분위의 출산율이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역시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리학적인 그러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선은 이 남가주 대학의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제기했던 상대소득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에 따르면은 지금 언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명을 낳을지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과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그 사이의 간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기대가 나쁘고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 하고 자녀도 덜 낳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근데 원래 이론을 제시한 것은 소위 베이비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좀 심리적인 그런 요인은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19세기 미국에서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시화라든가 아니면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설명과는 잘 부합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결국 타겟 비퀘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농민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수준의 그런 유산이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되면서 결국 자녀 수를 줄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는 땅이 많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땅을 물려주고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점차 정착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어려워졌거든요. 땅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녀 수를 줄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지역에서 몇 퍼센트의 땅이 개간이 돼서 정착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건 토지가 얼마나 가용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이고, 그다음에 Y축에 있는 것은 출산율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Child Born Ratio라고 해서 일종의 출산율의 지표인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정착이 됐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땅이 이제 더 이상 가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을 덜 낳았다라는 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영국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소위 Relative Income Compression 가설인데요. 이것은 산업혁명 때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된 그러한 중산층이 있었는데
19세기 말이 되면서 이 여러 나라의 영국의 경제가 따라잡히기도 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를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자녀의 삶을 그 과거처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녀 수를 줄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있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다른 그 선진국과는 달리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90년대 말 이후에 성장률이 그 정체하고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른 출산율 변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가 과거에는 다 아이를 뭐 5명, 6명, 7명씩 낳는 사회였는데요. 그런 사회가 아이를 둘 이하로 낳는 사회로 되는데 대개 선진국은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합계 출산율 6에서 2로 내려갔는데 정확히 23년이 걸렸거든요. 1960년에서 1983년까지 이 기간이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임기 여성의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한 20% 정도는 이 요인 때문에 여성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빠른 그러한 근대화라든가 산업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경험도 상당히 빨리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아버지와 자녀 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른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19세기적인 그러한 그 정신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과 21세기의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진 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돌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지금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할 것은 뭐냐면은 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수축사회를 경험하는 자녀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 한국 전쟁통에도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는데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 왜 아이를 못 낳는가? 근데 조금 전에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린 리차드 이스털린의 가설이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이후와 특히 2010년대에 성인 돼서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 세대와 경험했을 때 굉장히 저성장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전망이 나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980년대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20대를 보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인데요. 그때의 연평균 성장률은 7.5%였습니다. 근데 2010년대에 와서는 그것이 2.3%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작스럽게 저성장 축소 사이로 접어들면서 부모 세대의 기대와 자녀 세대의 기대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이를 안 낳거나 덜 낳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 출산율의 저하라든가 그런 것은 청년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고 청년들의 기대를 돌리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변화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역시 사람들의 심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그 심리학자들도 상당한 정도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1980년대하고 2010년대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말하자면 출산율이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2010년대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는 출산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에는 인당 소득이 굉장히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2010년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 이 출산율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은 앞으로 인구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그 과제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가족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가족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결혼이 주는 것입니다. 90대 초만 하더라도 25세에서 39세 여성 가운데서 대개 85%가 결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4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것이고요. 혼인율도 모든 연령층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혼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갔고요. 2003년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배우 여성의 이혼율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결혼을 한가를 보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높고 직업이 좋은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고학력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줄지만 이것이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는 사람이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되게 3분의 2 정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40%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가진 여성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적었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구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이거는 미래 그 전망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역시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부부 가구의 비중도 좀 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 전망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전망한 결과를 보면은 역시 앞으로도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부부 가구 비중도 역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가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그 영아를 가진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건대 첫 번째로는 그 태어나는 아이가 의 어떤 그 집안 배경이 과거는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산의 선택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의 아이를 낳았었는데 지금은 특정한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첫 아이이자 계속 첫 아이, 그러니까 외동 아이로 남아 있을 아이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고학력 및 중산층 가구에서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그런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맞벌이 가구 비중이 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적고 자녀에 대한 투자 의사가 굉장히 높은 맞벌이 부모가 외동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커서 학령기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계속 자라나면서 이러한 이 특성을 계속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 최근에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런 특성이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과 인구 특성의 변화가 심리학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혼 인구 비중이 늘고요. 그다음에 비혼 독거 가구가 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소득의 질이 낮은 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경향이 늘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고학력의 직업의 질이 높은 분들이 이제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제 자녀를 안 가진 가구가 늘고 뭐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특히 고령자 가운데에서 독거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이제 심리학 연구자들이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세를 이제 차지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좀 더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 인구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자가 많이 느는데 이 고령자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들 수 있는 특징은 고학력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 대졸 인구는 지금 한 9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데
이 2063년까지는 대개 1,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배 정도 느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 그 인구의 그 구성을 연령 학력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계층이 65세 이상 대졸 인구입니다. 2070년이 넘어서게 되면은 거의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학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질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팬데믹 직전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학력별로 얼마나 그 자주 갖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학력이 높을수록 상당히 그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을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 코호트 효과, 언제 태어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57년생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65세가 된 분들이고 46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대 후반이 된 분들이고 불과 11년 터울입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 경험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46년생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체를 취업 빈국에서 보낸 반면에 57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는 상당히 성장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늦게 태어난 분들은 더 잘 먹었고요. 이 평균 칼로리라든 섭취량도 높았고, 그다음에 전기불이 있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에너지 소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 인구는 그 미래 고령인 현재 고령인구에 비해서 훨씬 교육 수준도 높고 영양 공급도 더 잘 받고 생활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그 최신영 회장님하고 전에 했던 그 연구가 고령자들의 인지에 관한 연구였고 그때 소위 그 cognitive reserve라는 그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이 미래 고령자들의 cognitive reserve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고령자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도 다른 그 선진국처럼 그 인구 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영향 때문에 외국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한국에 아직 그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최근에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쭉 제가 적어놓은 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숙련 외국인, 이러한 그 내국인이 안 하는 그런 일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쪽에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 인구 변화의 그 패턴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그런 방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더 많이 그 유입됨과 동시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과거에는 비전문의 비정주 외국인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간 및 고숙련 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주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이민자 사회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제학 그 이문 연구자들에게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그 심리를 연구하는 것도 뭐 지금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심리학의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이미 다 연구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인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됐고요. 앞으로 좀 그 인구 문제 연구, 그다음에 인구 변화의 어떤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심리학자들의 공헌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